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발 반도체주 랠리로 미국 최대 디램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10% 이상 폭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은 전 거래일보다 10.45% 폭등한 99.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픈 AI가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독점적 협력 관계도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최대 후원사 지위로 AI 서비스와 관련해 독점적 접근 권한을 보유해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현지 시간 6일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불허를 밝히는 바이든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관세가 더 수익성 있고 가치가 있는 회사로 만들어줄 텐데 왜 지금 그들은 US 스틸을 팔기를 원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때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대항마로 평가받는 칩 제조업체 AMD가 현지 시간 6일 새로운 AI PC용 칩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대리, 기업용 PC에 AMD 칩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인텔 제품을 사용해온 기업 시장에도 AMD 입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나스닥 위주로 기술주 랠리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대만의 폭스콘이 인공지능 서버 증가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종목이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52달러까지 터치했고 마이크론은 10%가 넘게 급등한 채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와 관련해 선별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크게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이슈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를 통해서 디즈니가 미국 푸보TV와 합병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생방송 스트리밍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조영찬 소장의 이슈와이드를 통해 트럼프 2.0 시대와 미국 증시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에서는 CS 기대감에 반도체주가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내 시장입니다. 거래 대금도 모처럼 시원하게 들어와주면서 향방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TT 소식이죠. 김혜연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월요일장에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이 마감 직전 소폭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1.24% 상승하면서 19,86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55% 상승하면서 5,975포인트 만들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이 0.06% 하락하면서 42,70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 9일에는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으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되면서 휴장으로 인해 거래일이 4일로 단축됩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약세를 딛고 저가 매수 심리가 더 강해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금 좀 되살아났는데요. 곧 공개될 FOMC의 12월 의사록과 10일에 발표될 12월 비농업 고용지수 및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여전히 4.6%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반도체주들의 랠리에 힘입어 2.84% 상승하면서 5,31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WTI는 0.65% 하락하면서 배럴당 73.48달러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M7 종목들은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0.67% 상승하면서 245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에버코어 분석가들은 애플에 대해 앱스토어 수익이 12월 들어서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웃퍼폼 등급과 250달러의 목표 가격을 반복해서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43% 상승하면서 149.43달러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대만 전자기기 위탁 생산 업체인 폭스콘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반도체 주식들의 전반적인 상승과 함께 폭스콘의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 역시 AI 칩 선두주자로 함께 상승해 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06% 상승하면서 427.85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개발 가속화를 위한 블랙베리와의 협력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도 1.53% 상승했는데요. 227.61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울프 리서치에 이어서 웨드부시와 제프리스가 아마존을 유망 종목으로 발표하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4.23% 상승하면서 630.20달러에 거래 마쳤는데요. 제프리스가 메타 플랫폼스 역시 2025년의 유망 종목으로 선정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0.15% 상승하면서 강보한 마감해 주었는데요. 스티펠은 492달러로 테슬라의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뉴스트리트 리서치도 테슬라의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를 460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뉴스트릿은 테슬라의 FSD 기술에 주목해 앞으로의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역시 2.65% 상승해주면서 196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푸보TV입니다. 291.39% 상승해 주었는데요. 월트 디즈니가 자사의 라이브 TV 사업을 푸보TV와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병으로 인해 푸보TV는 폭스 코퍼레이션과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베노 스포츠와 관련해 제기한 법적 소송을 취하할 계획입니다. 푸보TV는 2021년 이들 회사의 스포츠 스트리밍 합작 사업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는데요. 지방법원에서는 푸보가 독점 금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베누 출시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심리는 1월 6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합병으로 스포츠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큰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합병으로 유튜브에 이어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유료 TV 회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포니 AI입니다. 2.59% 상승하면서 15달러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 AI가 홍콩 국제공항 직원들에게 공항 내 로보택시 출퇴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로보택시 서비스를 홍콩 시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포니 AI의 6세대 로보택시는 홍콩 국제공항의 좌측 주행이라는 교통 규칙에 따라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무인으로 주행할 수 있는 무인 자동차의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포니 AI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한 대당 하루 평균 15건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포니 AI는 2024년 11월 나스닥에 상장되어 2024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자율주행 부문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폭스콘입니다. 1.93%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 생산 업체 폭스콘은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의 지난 4분기 매출은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152% 증가한 2조 1,300억 대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의 예측치인 13%를 훌쩍 넘어선 매출 성장인 건데요. 폭스콘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위탁 생산하는 AI 서버 관련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폭스콘은 지난해 엔비디아로부터 블랙엘 기반의 GB200 칩 제조 주문을 받아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을 위탁 생산해 얻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시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불허 결정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하자 일본 제철이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지만 일본 기업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8년 전 트럼프 일기 당시 노골적인 압박에 시달렸던 악몽이 재현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1995년에도 관세를 앞세운 미국 정부의 일본 자동차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미국 경기 악화와 정치의 계절을 맞을 때마다 무역 마찰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며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의 주요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벤 버냉키 전 연방주민제도 의장이 AI를 통한 경제학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점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현재로서는 2% 물가 목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물가 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버냉키 전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가 제로로 낮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2% 물가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목적 외에도 필요할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적절한 절충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 강경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에 맞설 대응 전략을 이미 수립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첫 임기 동안 중국은 대응하느라 바빴지만 이를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히 세운 건데요. 보복 전략은 중국이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정책을 따라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수출 통제, 투자 제한, 규제 조사 등 단적으로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의 미국 수출을 차단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미국의 중국산 드론 공급망 압박에도 미국 기업 제재로 맞서는 등의 전략으로 향후 미국과의 협상 카드를 만들면서 적응 전략은 최근 중국이 강력한 재정 그리고 통화 부양책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 의지를 재차 확 강조하고 있는 것을 두고 미국 등과의 무역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것이라면서 상반기 7.5 위안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OECD 회원국의 노동 생산성 비교에서 일본 순위가 20년 만에 상승해 29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가 일정 시간 내에 창출하는 물품과 서비스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 일본은 1970년부터 2018년도까지 약 22 안팎을 유지했었으나 2019년 25위를 기록한 뒤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2022년에는 역대 최저인 31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일본 생산성 본부는 순위 하락에 제동이 걸렸다며 실질 노동 생산성 상승률은 1.2%로 OECD 국가 중 9위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생산성 본부는 일본의 노동 생산성을 미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커졌다고 지적하고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증시 대표지수인 S&P 500 지수가 올해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은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미 증시와 달러화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23년 24.2% 오른 데 이어서 지난해 23.3% 상승한 바 있습니다. 2년 동안 약 50% 넘게 오른 건데요. 2년간 상승률이 8%에 달하고 있고요. 미 달러화에 대한 예상도 51%가 트럼프 관세 정책을 언급하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27%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2%는 달러화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함께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57%가 인플레이션 재상승 위협으로 작년 말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와 대통의 더 다양한 시선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미증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0.06%로 소폭 빠졌고요. 출발은 강하게 시작했지만 장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스닥도 그렇고 AI 랠리로 상승세를 좀 기술주 위주로 돋보였는데 미증시 마감 현황 살펴보시죠.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라든지 금융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연초부터 계속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4.6%까지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수익을 주식 시장에서 걷는 것보다도 안전 자산인 국제 시장에서 걷는 게 오히려 더 위험이 낮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주시장에 개입하는 이런 강도가 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좀 다행스럽게 홍하이 그룹의 실적이 생각보다 사상 최대치로 기록을 했고요. 이 때문에 AMD라든지 마이크론이 좀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8% 상승했던 것은 그나마 투자 심리를 좀 안정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이럴 거면 주식시장보다는 국채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AI발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식의 호재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내 취임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비해서는 좀 고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폭풍 전야처럼 좀 고요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트럼프 1기 주요 인선이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예. 이 때문에 취임 뒤 100시간 안에 모든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트럼프가 정책의 속도를 내는 것은 아무래도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선거인단 수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를 점했지만 실제 득표율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5%포인트 정도 해리스에 조금 앞서 있었을 뿐입니다. 해리스를 앞서게 됐던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비판이 미국인의 그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2년 동안에 아무 성과가 없다면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을 주요 그 장관에 인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좀 미천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월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주요 정책은 이미 다 밝혀졌지만 실제 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증시와 관련된 불확실성 지수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억누른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통상 정책이 개인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한 그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불투명성이 앞으로도 얼마나 개선될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골디락스라든지 로랜딩에 그 익숙했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선뜻 연초부터 주식을 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러셀 그 2000처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조금씩 입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취임 전에는 변동성이 크고 취임 이후에는 변동성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친트럼프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불확실성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는 러셀 2000 지수 위주로 좀 중소형주가 계속해서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취임 1월 20일이죠. 취임 첫날에 그가 말한 것처럼 정말 전쟁부터 멈추게 될지 그는 첫날에 어떤 입장 혹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성공을 하면서 아무래도 헤드라인 리스크가 불거질 것이라고 했는데 헤드라인 리스크가 실제적으로 불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첫날은
주요 국가에 대한 관세 정책서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10에서 25% 관세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즉각 상대국으로부터 맞대응 관세 부과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개인 소비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지게 되겠고요. 성장률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월가뿐만 아니라 FRB도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불법 이민자를 송환하는 대통령령에 행정명령이 사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대규모 송환을 위해서 조기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와 관련해서 군대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불법 침민자들을 추방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미국 전체 노동력의 4%는 불법 이민자로부터 나옵니다. 이들 이민자들이 특히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이라든지 제조 그리고 그 건설 현장에서 주로 많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인력이 빠진다면 임금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멕시코 국경 장벽과 관련된 건설 재개 명령이 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출생주의에 근거한 시민권 부여 제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그 미국의 불법 이민 갔던 우리나라 그 사람들 이를 통해서 났던 2세들 같은 경우 모두 합쳐서 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파리 협정을 다시 이탈하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추진했던 전기차 보급 정책도 180도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다시 뒤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참 취임 첫날부터 참 여러 가지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대두되고 있는 건 관세죠. 정치 인기를 의식한 트럼프일까요? 보편 관세는 핵심 수입품에만 검토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뭐 가짜 뉴스다, 뭐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관세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역시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용의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물가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삼중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파리 기후협정도 탈퇴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 만큼 그야말로 트럼프 2.0 시대 우리 역시도 탄탄하게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첫날 대통령령으로 내려질 것으로 일단 규제 완화, 비트코인 그리고 탈탄소 정책 전환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코멘트 주실까요? 네, 그 주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첫날에 과연 AI라든지 암호자산, 우주개발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규제 완화 법안에 사인하느냐 여부인데요. 사인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자본재,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눈여겨서 보셔야 될 점은 비트코인이 정말 디지털 골드가 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원하는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비트코인이 현재 10만 달러 전후에서 거래가 되는데 아무래도 15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 골드와 관련된 주의 확립이 앞으로 관심이 대상이 되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암호 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시켰던 SEC의 캔들러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취임 당일날 해고시키겠다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캔들러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바로 제발로 걸어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트럼프 정부가 5년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총 발행량은 2,100만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5%인 100만 개를 정부가 취득해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창설하는 법안에 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골드로서 지위를 확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그 주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취임하고 나서 18개월 내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채굴량을 늘려가지고 가격을 반가격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채굴이라든지 CO2 배출과 관련된 규제를 크게 낮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법안에 의해서 앞으로 그 10년간 3,900억 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트럼프는 좀 많이 규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후퇴할 거로 예상을 했지만 현재 그 이 보조금의 80%는 공화당이 집권하는 주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공화당이 집권하는 주지사들이 현재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그 단계별로 삭감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탈탄소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보여지는 이미지만큼 참 화끈합니다. 우선 첫날에 대통령령으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디지털 금, 결국 디지털 금이라는 건 디지털 안전 자산으로 편입이 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다시금 10만 달러를 되찾는 모습 새벽에 보여줬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부가 매입할 계획을 밝힌 만큼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주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글로벌 투자 자금이 쏠릴 것으로 예측되는 주식시장도 궁금한데 우선 많은 전문가들은 인도 시장 꼽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고서들이 월가를 중심해서 많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젊은층 인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제조업도 활성화되면서 현재 그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투자도 선순환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부터는 인도의 성장률이 분기 단위당 7%씩 성장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인도 중앙은행이 지난 12월 달에 지준율이 0.5% 정도 낮췄습니다. 이제 앞으로 2월 달부터는 금리까지 낮출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 그 인도의 그 투신 업계 자료에 따르면 투신의 가입자 수가 무려 1억 명 정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매달 그 4조 원 정도의 투신 자금들이 계속 주시장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경우에 현재 그 5년 평균 이동평균선에 근접하고 있는 주가가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점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을 경우에 인도 증시가 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인도나 브라질, 동유럽도 중요하지만 인도처럼 역동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ETF를 산다든지 또 신흥 그 펀드들을 중심해서 인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좀 구입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신흥국 투자 관련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새 행정부, 미국 제일주의 정책이 연준의 금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미국 연준의 금융감독 부의장이 사의를 하겠다라는 표명 의사를 밝혔고요. 또 버냉키 전 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연준의 핵심 인사들은 이와 관련해서 좀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연준의 금융정책이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연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에 걸려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그 유력한 시나리오는 추가 관세죠.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와 관련된 추가 관세만으로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첫 1년과 2년에는 플러스 0.3에서 플러스 0.5% 정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올해 최대 한 번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관세와 관련된 실시 규모가 확대가 되는 경우, 최악의 경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FRB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하를 즉각 중단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부인했지만 아무래도 그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관계 장관들,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다른 나라 20%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조금 후퇴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에 대해서는 60%, 다른 나라의 20% 정도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미국의 물가 상승 폭은 무려 1.6%포인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관세 인상 분과 관련해서 100% 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같은 2000년 이후에 물가 상승 압력을 보면은 소비자가 35% 정도 떠안게 되고요. 생산자 같은 경우는 65%를 떠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관세 인상 같은 경우에는 기업 수익 악화로 직결될 수가 있고요. 실업률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은 한 2.4%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복합적인 요인에서 경기 후퇴,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1.8% 이하로 빠졌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FRB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금리를 또 낮춰야 되는 이런 이중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높아진다는 게 가장 큰 악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준은 지금 현재 초비상사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관세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의 폭등이 결과론적으로는 기업 수익률 악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연준이 9월 이후에 1%의 금리를 내렸는데도 장기국 금리는 1%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작년에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올해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4.64%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그 연준 같은 경우에는 매달 2천억 달러의 신규 국채들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책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10년 뒤에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 추가적으로 7조 5천억 달러 정도가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금리 상승 압력이 상상 외로 강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오피스와 관련된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실률까지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평가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미국 전체 사무실 면적의 4분의 1이 공실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시가총액만 무려 2,500억 달러 정도까지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장 대형 그 개발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는 디폴트에 빠졌다고 합니다. 내년 말까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만기가 들어오는데 이 중에 4분의 1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위험상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합주택 가격도 고점 대비 20% 빠지면서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리츠, 중소 그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경제가 그나마 순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 하락이 아무래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악재를 반영하면서 안고 가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과거에 미국 대통령 선거 그 다음 해에는 주식시장에서 어김없이 강세장이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만 하더라도 2017년 한 해 동안 S&P 500 지수는 20%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36%나 넘게 상승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강세장에 베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새해 첫 3일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소폭이지만 현재 3일간 주가가 플러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에는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이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 법칙이 상당히 많은데요. 산타넬리라든지 썸머넬리라든지 1월 효과도 있지만 선거 다음 해에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960년 이후에 11번 주시장이 선거 다음에 상승했고요. 5번은 하락을 했는데 이 5번이 대부분 경기 침체 국면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이 올해도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올해 성장률은 작년에 2.8% 성장했지만 미국이 올해는 2.4%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P 500 기업만 하더라도 설비 투자라든지 구매 1조 6천억 달러 이상을 쓰기 때문에 경제는 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순이익 증가율이 14.6%에서 14.3%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세 정책도 아무래도 주시장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트럼프 2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지수들 많고 해외 증시는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크겠지만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만은 아무래도 그 안에서 순항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다만 변동성 확대는 올해는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변동성 확대, 올해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비미국으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려와 기대감 속에서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도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올해 4가지 리스크를 가장 주목하라고 월가에서는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주시장의 고평가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고요. 생성 AI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보다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 모멘텀은 살아있다는 거고요. 또 3번째는 하강기에 들어간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미 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사이클 그럼 올해는 하강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4번째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연초부터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주시장의 고평가 리스크가 되는데요. 작년에 세계 주시장의 시가총액이 무려 13조 6천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이 중에 90%가 미국 증시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2년간 S&P 같은 경우는 거의 6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현재는 22배까지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 그 10년간 평균 주가 수익률이 18배인 점을 비교하면 상당히 좀 고평가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안전자산인 국채로의 그 자금이 이동이 조금 더 올해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S&P 500의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4.5%밖에 안 됩니다. 국채 수익률과 거의 같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무위험 리스크를 추구하는 연기금들, 장기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굳이 주시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고평가된 주식시장보다는 안전한 국채시장이나 MMF 쪽으로 자금들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이전처럼 주식을 사니까 오르고 오르니까 다시 또 산다는 이런 선순환 흐름은 올해는 찾아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4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하방 압력의 반도체 사이클 국면 역시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고평가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중국 역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 증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불법 이민 대책, 관세 인상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AI와 암호 자산 그리고 우주 개발, 에너지 등의 규제 완화도 좀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새 주식시장의 투자 위험, 고평가에 따른 자금 유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이와 함께 저희와 인사이트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개장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간밤에 있었던 미국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국가에 관세를 적용하되 그 초점을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만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즉 관세 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고 기존의 정책보다 좀 더 완화된 정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해당 보도를 부인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트럼프는 게시글에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 소위 익명의 출처를 인용하면서 제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축소된다는 소식에 자동차 제조업체 주가는 상승했었고 소규모 기업을 추적하는 러셀 2000 지수도 상승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축소 정책 부인 소식이 다시 알려지자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증시는 이런 변동성을 소화해내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최고 은행규제기관 책임자인 마이클 바가 사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감독 부의장이라고 불리는 직위에서 사임했지만 연준의 이사로는 남아있을 예정인데요. 그의 연준 이사 임기는 2026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마이클 바의 은행 감독 권한을 박탈하는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바는 성명을 통해 직책을 둘러싼 분쟁의 위험은 우리의 사명을 방해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국민을 섬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마이클 바는 재임 기간 동안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미 의회는 오랜 기간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왔지만 규제 권한을 연방과 주 간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이사회 이사는 7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현재 이사진 중에서 누군가를 새로운 감독 부의장으로 임명해야 하는데요. 이번 마이클 바 부의장의 사임 결정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이번 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약 4% 상승하여 10만 2,2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인데스크 20 지수로 측정한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은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2월 6일 이후 최고가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솔라나는 11월 22일 이래로 최고가 행진입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새해를 맞아 투자자들이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당선이 미 의회에서 공식 인증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동안 1월은 종종 강세장의 성향을 보였는데 지난 10년 중 6년은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낙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술주들의 반등도 이어졌는데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월요일 오전 약 1억 100만 달러에 1,07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고 보고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총 44만 7,470개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새 행정부에서 거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에선 가격을 25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자유당의 참담한 성적에 놀란 위원들의 압력에 결국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루도는 기자회견에서 당이 몇 달 안에 새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총리와 자유당 대표직을 모두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5월 이전에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트루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관세 인상 위협에 대처하는 일을 계속 맡게 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트루도 총리의 사임 의사에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는 캐나다의 많은 사람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미국은 캐나다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무역 적자와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트루도 총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사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기업 공개, IPO 시장이 크게 화랑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이 상장 절차에 돌입하는 등 올해 상반기부터 기업 공개가 본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모펀드들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기대감에 보유한 비상장 기업들의 주요 지분을 대거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가 호조를 보인 점도 기대 요인인데요. 지난해 상장된 10대 기업 가운데 9개 기업 주가는 상장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레딧을 비롯해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기업도 5곳입니다. 딜로직에 따르면 특수 목적 인수 기업을 제외한 미국 증시의 상장 규모는 지난해 320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에 비해 60%가량 늘어난 수준인데요. 올해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3대 지수가 강하게 출발했지만 다우 지수는 나 홀로 장 막판에 소폭 빠지면서 약보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발 반도체 호조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152달러대까지 터치하고 미끄러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0%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반도체주, AI주 여전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대만의 폭스콘이 실적 호조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가운데 오늘 우리 반도체주 주가 역시 기대가 한껏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오늘 일정 한마디 살펴보시죠. 네, 반도체 주도로 이틀 연속 상승, 오늘 역시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어제 양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또 거래 대금도 시원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 어떤 테마들 주도로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켜보시죠. 첫 번째 테마입니다.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CS,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상에 녹아든 AI는 이제는 AI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모습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수치상으로 실적을 보여줬는지까지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모빌리티, UAM, 그리고 디지털 헬스, 의료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가장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건 단연 양자 컴퓨터, 양자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CS HBM 16단을 공개한 SK하이닉스는 어제장에서 10% 가까운 불기둥을 뽑아냈습니다. 이번에 D램이 16단이나 쌓는 거는 이번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HBM3E 어떤 모습을 공개할지 보여지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이번에 CS 혁신상을 받은 로봇 청소기는 단 2대뿐이라고 하는데 모두 중국 기업 거라고 합니다. 중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가전제품, 해당 청소기에 로봇 접이식 팔이 장착이 돼서 지나가면서 로봇 팔이 이렇게 물건을 짚는다고 합니다. 정말 새로운 제품들 많이 탄생하고 있는 CS2025 함께 기대감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지난밤이었죠. 28% 넘게 오르고 또 리비안 역시 24% 폭등하면서 전기차 그리고 리튬, 2차 전지 관련주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인 상승일 뿐 펀더멘탈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새해부터 삼성
SDI는 목표가를 일단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유럽과 미국 쪽에서 캐즘 현상이 아직까지 좀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책에 대한 변화 역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투자 심리 보여지고 있는데요. 1월에서 11월 K배터리 전기차 점유율은 20%를 밑돌고 있는 상황 역시도 악재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차 캐즘 쇼크에 배터리 기업 10곳 모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국면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펀더멘탈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사용될수록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액체 냉각 기술이 귀추를 주목받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 넘게 투자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 역시 상승 국면을 보여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물 소비 없는 데이터 센터 설계를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로 활용이 되는 게 물을 증발시키면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을 쓰지 않으면서 액체 냉각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신기한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 3사도 오름세였습니다. AI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신성장 동력 발굴로 데이터 센터를 꼽았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보여지고 있고요. LG U+가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속에서 에너지 절반을 감축할 수 있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냉각 구조 특허를 출원하면서 AI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추가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SK가 AI 역량을 갖추면서 새 사업에 대한 기회를 데이터 센터에서 창출하겠다 하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드론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드론 규제를 검토하면서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도 함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2의 팔란티어 서학개미 투자 자금 7천억이 몰린 드론주 어디가 있을까 했더니 바로 조비였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었고요.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 한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크게 탔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면서 세계 10위권을 발돋움할 수 있는데 여기서 투자 방향으로 UAM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움직였었던 특징주였는데요. 중국과 미국에서 감염 급증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단키트 기업 랩지노믹스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뿐만 아니라 진단키트와 관련된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mRNA뿐만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 AI까지 함께 오름세를 기록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99,000달러로 회복했다라는 소식 여기에 좀 텍스트로 적혀져 있는데 오늘 새벽에 10만 달러를 탈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발 호재 역시도 함께하고 있죠. 두나무 관련주 상승세를 어제장에서 보여줬고요. 추가 모멘텀도 살아있다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 매각 소식에 마녀공장은 22%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고환율, 수출주로도 화장품주가 주목받고 있는데 화장품 24년도 최고 잘 팔린 품목으로 꼽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에도 좀 주목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수출에 펄펄 날고 있는 경동나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단연 수출주가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일장 특징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금요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찐 반등의 시작일지 혹은 단순한 저가 매수일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요즘 시장에서 단연코 트렌드 하면 CES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오후장의 흐름도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이 기조 연설을 앞둔 상황 속에서 반도체주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엔비디아가 HBM 소부장단 기업들에게 전력 효율을 높여달라라는 협조 요청을 보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죠. 블랙웰에 대해서 발열 문제를 해결을 좀 도와달라라는 의도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세대 HBM3E 그러니까 앞으로 블랙웰에 탑재될 이 HBM에 대해서 전력 효율을 개선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성비라고 하면 전력 대비 성능을 의미를 하는데 이 전성비를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웰은 지금 엔비디아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호퍼 다음 시리즈고요. 호퍼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24년 2분기에 출시할 예정이었다가 발열 같은 이 결함 문제가 좀 계속 발견이 되면서 올해 1분기로 지금 연기가 된 상태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젠슨왕 CEO가 블랙웰 결함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온전하게 잘 순항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긴 했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을 CES 2025의 기조연설을 특히나 더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11시 반 기준으로 기조연설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는 블랙웰을 지금 어떻게 양산을 해 나가고 있는지 지금의 진행 상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열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발열과 관련해서는 액침 냉각이나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 안에서는 이런 테마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지난해 말이었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될 초소형 컴퓨터 이제 내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올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공매도 소식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거래소에서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3월 31일에 재개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면 일단 증권사로부터 10만 원짜리 주식을 빌리고 수중에 바로 매도를 하면서 10만 원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실제 주가가 하락해서 2만 원까지 내려왔다라고 다시 가정을 해보면 그때 2만 원이 된 값으로 다시 매수를 한 뒤에 증권사에게 한 주를 되갚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10만 원에서 2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중에 8만 원이 남게 되고 여기서 차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건 장점으로 봤을 때는 가짜 공급 그리고 가짜 수요를 창출하게 되면서 유동성을 확대시켜 줄 수 있다. 라는 장점도 있고 좀 많이 거품이 껴있는 주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걸 낮춰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에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하락을 일부러 유도할 수 있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이 테스트를 전면적으로 어제부터 시행에 좀 들어간 거고요. 공매도 거래 법인들은 앞으로 등록 번호 발수가 좀 필수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투명성이 재고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뉴스 마무리하고 예상 체결 지수까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출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요. 우리가 기다렸던 2,500선 딛고 오늘은 출발 준비합니다. 2,508선에서 출발 준비하고요. 코스닥도 700선 위에서 721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7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보편 관세를 철회하고 개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에 지수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곧바로 이어서 트럼프가 이 뉴스는 가짜 뉴스다라고 반복을 하면서 지수가 하방 압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과연 우리 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은 정말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1%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51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은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720포인트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 개장 자체는 719포인트 선, 그러니까 0.24% 올라가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모든 업종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음식료
가전제품과 화학 쪽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학 안에는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 이 미국발 훈풍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모두 다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계나 전기전자, 운수장비 모두 다 1%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단연 요즘 최고의 인기 종목이죠. 그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자리했을 거고요. 전기전자는 반도체, 그리고 운수 장비 쪽에서는 조선 쪽에서 오늘 한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기타 서비스와 건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오름폭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 쪽에서는 0.69%, 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금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말일에 있었던 좀 낙폭을 어느 정도는 지금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금융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 오르고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안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와 섬유 의류 쪽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화학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함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현대차가 하락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군들 모두 다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반도체 투탑 쪽에서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만의 폭스콘에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힘입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M7 종목들 거의 다 모두 다 오름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시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또 오늘 가장 큰 이벤트죠. CES 2025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과연 여기서 어떤 말을 할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협력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현재 1.97%, 2.3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는 증권가에서 안 좋은 평가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제 이번 주 안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3개월 전에는 11조 원이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8조 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업황과 IT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 CES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개발 계획을 발표했던 HBM3E 16단 제품 샘플을 업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성능을 자랑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9년 연속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환율 수혜주로 꼽히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 자체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 침체로 수요가 현재 감소하고 있고 이 트럼프 관세부가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권가에서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어느 정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와 에코프로가 각각 0.91% 하락하고 있고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 테슬라와 함께 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로 꼽히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0.34%가 올라갔지만 에코프로는 오름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가난 신약이죠.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여부가 3월 20일자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승인을 받을 시에는 미국에서 허가받는 10번째 국산 신약이 될 예정이고요. 유한양행의 렉나자에 이어서 두 번째 국산 항암 신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주가가 거의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군들, 어떤 테마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하면은 당연히 지금 가장 최고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기타 등등이 있겠고요. 일단 지금 오늘장 안에서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삼성전기 쪽에서만 아주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는 걸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오름폭을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이 젠슨왕이 CES 2025에서 8년 만에 기조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를 공개할 것이다. 이 기대감 계속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 CES HBM3 16단까지 함께 유효한 상황이고 이 자리 안에서 최태원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가 함께 만남을 성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섹터 안에서 이번 CES의 다른 키워드죠.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양자 기술 사업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글과 IBM 등 이 테크 기업들이 CES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을 본격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양자 컴퓨팅 시장 자체가 2023년에는 1조 6천억 원 정도였는데 일단 2034년 정확히 10년이 딱 지나고 난 뒤에는 23조 8천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자체는 좀 소폭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금 0.15% 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로봇용 카메라 모듈 개발을 본격화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의 카메라 모듈 공급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도 전기전자 마찬가지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오름폭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맵상에서는 4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 3%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상 최대 판매 대수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금융업체죠. 이 배런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98달러에서 404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AI, ESS 로봇에서 장기 성장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 우리나라 안에서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인도량이 전년 대비했을 때 42% 증가를 하게 되면서 1년 만에 또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좋은 영향이 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HL 클레모브와 CES에서 토탈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CES로 포커스로 맞춰준 만큼 CES 안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혼조세 양상을 띠고 있는데 금융업 안에 SK 지주사가 하나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주주 환원 비율 자체를 좀 올리겠다 그런 증권가의 기대감이 섞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주가 움직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K 현재 주가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1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혼조세를 연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아무래도 지주사 쪽에서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 밖의 종목군들 안에서는 그냥 보합권 안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질문부터 시장 점검 좀 해볼 텐데요.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오늘 빨간불 켜져 있고요. 코스피 1% 넘게 오늘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도 오랜만에 들어오고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 포지션 계속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2,500포인트가 사실 저항대의 자리인 건 맞지만 지금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어저께 기세 상승을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을 항상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숫자, 우리가 빈 카운터적인 역할보다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 일단 선물 매수세와 현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스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종목이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수세로 일단 바스켓 매매로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이끌어줬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강한 기조가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흐름에서 본다면은 일단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을 우리가 남겨두고는 있지만 잠정 실적이 어느 정도의 이 8조 정도 이상에서 수준에서만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정화는 지속적인 역할을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20만 원대 근처까지 왔지만은 삼성전자는 사실 6만 원대 근처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수급적인 룸이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조금 더 일단 고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이 젠슨왕의 기조 연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사실 이것이 세론에 대한 역할도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의 이러한 수급 상황 봤을 때는 세론보다는 더욱더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이벤트성 재료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반도체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쪽 오늘 좀 시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0.96%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긴 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수 놓고 봤을 때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개장한 것까지 보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건 너무 기쁘긴 해요. 근데 그동안 좀 많이 속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등에 의미를 둬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여기가 진짜 반등의 시작 지점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그냥 단순한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파악을 좀 해봐야 될까요? 사실 2025 이제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보면 전문가들의 시각은 상저하고를 많이 맞아요. 우리가 예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반도체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2분기, 1분기, 2분기가 이제 비수기에서 어느 정도 재고 조정을 나온다면은 3분기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내 증시 쪽으로 본다면은 그런 기조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고하조 쪽으로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는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의 지수 레벨이 외국인들도 장 이제 초반부터 일단 연초부터 강하게 국내 주식을 사들이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룸이 빈 상황에서 매수 기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은 지수가 그대로 반응을 하는 맞아요. 그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1월 효과는 코스닥 쪽에서 강할 수도 있지만은 국내 증시는 전국의 안정화를 더불어서 일단 환율에 대한 기조도 일단 고점에서 어느 정도 지금 뭐 1,400대 중반 이하를 조금 더 우리가 뭐 본다라고 하면 일단 그 국민연금에서 환해지에 대한 달러 유동성 공급이 일정 부분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1분기에 정책적 자금이 일단 전체 자금에서 40%를 땡겨온다고 했으니까 저는 일단 1월, 2월, 3월까지는 본다면은 지수가 오히려 상반기에 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뭐 일단 역으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3월 들어서는 공매도 금지가 외국인들이 이제 풀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롱숏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방법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지금에 와서는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는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지수에서는 바이오 쪽에서 금리에 대한 국내의 추가적인 인하가 이제 발의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다음 주에 뭐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일단 뭐 장 후반 가서는 바이오 쪽도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1월에 가장 중요하게 기다렸던 이벤트 CES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CES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7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오전 11시 30분에는 잼슨 황 CEO의 기조 연설도 기다리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ES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까 합니다. 가장 기다리는 이벤트인데 사실 작년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때 갤럭시 링 공개하면서 되게 획기적이다 이런 반응 많았는데 그 뒤에 받쳐주는 소프트웨어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사그라든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CES 관련해서 반도체, 뭐 로봇, 양자 컴퓨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CES 마치고 나서 세론으로 많이 조정이 좀 나온다면 근데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보인다면 그런 종목들은 좀 담아봐도 될까요? 지금 보면은 원래 CES 2025에서 핵심은 가전이잖아요. 그쵸. 원칙적으로는. 그쵸. 근데 이번 이제 CES 2025는 AR을 필두로 한 가전인데 지난주에 먼저 올랐던 것이 로봇 관련주가 맞아요. 사실은 이게 주객 전도가 조금 이루어지면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가 올랐지만 일단 이번에 CES 2025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첨단 산업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젠슨항 CEO 연설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면 로봇과 관련된 로봇용 컴퓨터의 슈퍼컴퓨터의 상용화를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HBM4와 관련돼서 오늘 보니까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 단수가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이 기판이 버틸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한다면은 당연히 유리기판으로서의 상용화 기대감이 조금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유리기판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거기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일단 전기적 신호 말고 광적 신호 우리가 흔히 말하면 빛의 신호로서 일단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효율화가 개발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상승세를 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면서 일단 올해 하반기에 SKC를 일단 대장으로 해서 상용화가 조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사실 정하자면 기존에 좀 상승폭이 많았던 소부장 쪽에 우리가 HBM의 밸류체인들이 뭐 어저께도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였다면 이 기조가 꺾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유리기판을 좀 더 필두로 해서 선순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선순위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 관련주로서 유리기판을 일단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수급적인 흐름들 그리고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면 또 숫자 펀더멘탈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나가야 되는 이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면 CS20에서는 로봇주들이 한번 상승세를 보였다면 이번 주는 유리기판 쪽으로서 우리가 배팅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아침부터 좀 강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종하기보다는 오후장 들어서 일단 뭐 윗꼬리를 조금 단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있는 구간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전기도 이번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좀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일단 기판에 대한 상용화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유리기판도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이제 기판 위에 막 여러 가지를 붙이면 아무래도 이게 휠 수 있는데 MLCC 같은 걸 기판 안에 부착을 해서 이걸 좀 얇게 만든 게 유리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LCC도 같이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HB테크놀로지나 YC캠 한 17에서 18% 정도 상승불 켜고 있는데 둘 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윗꼬리가 좀 길게 그려진 상태라서 이 기조연설 끝나고 나서 여기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체크를 좀 잠깐 해볼게요. 개장하고 나서 반응 좀 괜찮았다가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강보합 수준 지켜주고 있습니다.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8조 9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좀 더 하드하게 잡고 있는 증권사 쪽에서는 7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닝 쇼크 수준이라고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주가도 매력적인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악재 만약에 다 반영했고 저가 매력도 있는 상태고 외국인과 기관도 좀 슬슬 담고 있고 올해네요. 올해부터 좀 3분기부터 괜찮아진다면 이거 선반영해서 땡겨서 본다면 지금도 기회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수급을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래도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맞아요.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실적으로서 외국인들이 좋게 평가한다라기보다는 가격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어닝 쇼크 수준만 잘 벗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올해 안에는 삼성전자가 HBM에 좀 포의 사활을 많이 걸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지금 파운드리의 적자가 좀 계속되면서 사실 이것을 당장 분사하기보다는 추후에 독립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독립적인 흐름이 마련이 됐을 때 분사적인 역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저는 완화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하나 둘씩 해소가 될 때 삼성전자는 일단 악재보다는 호재성 모멘텀에 굉장히 민감해질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 역사적 저점의 PBR이다, 퍼다 이런 것들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자리였던 것은 저는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기조연설 HBM과 관련된 기조연설 그리고 브로드컴과 관련돼서 주문형 반도체의 러브콜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숫자로 일부분 찍힐 수 있는 하반기가 저는 하나의 변곡점이다. 저는 그렇게 말이 되는데 그거보다 저는 주가가 좀 더 선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이번에 5만 원대 중반의 가격대는 저는 지금의 올해 정도에서 본다면은 올해를 기준으로는 싸다는 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보신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비교를 많이 하지만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의 저항대까지 일단 온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6만 원대의 저항대가 일부분은 좀 이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 쪽에서는 잠정 실적의 악재를 이벤트를 좀 벗어난다고 하면 주가 반등인 일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패시브 자금으로 쏜다면 삼성전자 쪽으로도 일부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 충분히 열어놓고 보자. 이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매크로 환경으로 봤을 땐 사실 달라진 건 많이 없지만 저가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3분기부터는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땡겨서 온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도 오히려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SK하이닉스 이야기했으니까 잠깐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에 견조하게 상승세 보였고 어제도 진짜 길게 좀 양봉 그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오르는 건 너무 좋은데 또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무섭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19만 9,300원, 지금 0.25%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그림도 음봉이긴 한데 20만 원이 아까 고점, 전고점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러면 단기 고점 20만 원 나왔을 때 여기 터치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일까요? 근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SK하이닉스 하면은 HBM의 비중이 지금 작년에 4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50%인데 일단은 레거시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SK하이닉스는 거의 없죠. 뛰어넘었다고 보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본다면은 블랙웰의 사양 그리고 앞서서 또 루빈에 대한 사양을 따라오려면 SK하이닉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 발전은 2단계, 3단계 앞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받쳐주는 이 가속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가속기에서 HBM, 우리가 말하자면 하드웨어의 기술력이 아직 굉장히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캐펙스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것이 키가 잡고 있는 게 SK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다면 SK하이닉스는 올해 50%까지 HBM의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에서 엔비디아의 주가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동일하게 움직이지만 진폭은 다르지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 130달러에서 지금 150달러까지 지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TSMC 16일 날 이제 실적 발표 있는데 서프라이즈 가능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한 번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어느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20만 원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레벨 스텝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어놓고 저는 흐름을 한번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두 종목 모두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주셨습니다. 반도체 투톱까지 함께 좀 점검해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테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앞서서 우리 대표님과 살짝 이야기 좀 나눠봤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핫 키워드가 또 유리기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 대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블랙웰과 관련해서 발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후장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어제 시간 외에서도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 여긴 또 코닝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리 전문사인 코닝이 LG전자를 비롯해서 중국과 한국 기업, LCD 패널 관련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금 ITC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LCD 패널을 사용한 유리기판 특허 관련된 내용 소송 제기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움직임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죠. 단기 반등이 있었던 쪽이기도 하고 사실 주가상으로 봤을 땐 조선이나 방산 쪽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어서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방산 쪽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외국인도 일단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서 잠시 후에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의외로 또 엔터주들이 강한 실적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JYP 엔터가 주도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습니다. 4분기 호실적 기대감 속에 오늘 JYP 엔터가 주도하면서 이끌고 있고요. 더불어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보이그룹 킥플립이 1월 20일 날 데뷔한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잠시 좀 언급을 해드렸던 뭐 유리기판 한 번 더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세 보니까 제일 강한 쪽이 지금 맞아요. 유리기판인 것 같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유리기판 말씀드리면서 뉴로모픽하고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봤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으신가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 이제 유리기판 쪽을 네.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뭐 JNTC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단 관련주들 안에서 굉장히 강한 쪽은 뭐 HB 테크놀로지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TB 관련된 공정, 그리고 또 유리기판에서 본다면 앱솔릭스가 지금 공장에서 지금 상용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서 SKC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유리기판의 종목들이 하나둘씩 관련주들이 조금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유리기판의 관련주들이 흐름이 오늘이 거의 고점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전고점 흐름에서 SKC가 사실 빈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승세 기조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전고 쪽까지 땡겨간다면 지금에서는 약 한 20% 정도의 반등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 관련된 중에서 삼성전기라든가 일단 SKC 대형주 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일부는 남아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쪽보다는 대형주 쪽의 유리기판에서 삼성전기나 SKC 쪽으로 일단 가능성들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오늘 시세가 좀 많이 쏠리고 있고요. 중소형단보다는 대형주단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오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조선 쪽입니다. 사실 조선 하면 또 트럼프 트레이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머스크까지 여기에 뭐 추가를 한다면 자율주행 로봇도 있을 거고 다 합쳐보면 한 10가지, 11가지 테마가 계속 트럼프나 머스크 트레이드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르는 쪽 말고 쉬어가는 쪽을 먼저 좀 집중해서 매수를 했다가 반등이 좀 나오면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은 좀 어떨까요? 일단
조선주 전반적으로 보면 뭐 엔진, 그다음에 기자재 쪽이 저점에서 본다면 2배 이상 상승한 너무 올랐죠.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저점에 있는 종목을 굳이 이제 조금 찾아보자면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은 사실 상대적으로 상승 기조가 조금 약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이 약했던 이유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인도를 했을 때 달러를 좀 해지를 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이익단이 조금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근데 좀 뜯어본다면 삼성중공업이 LNG 쪽이 화두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복합화력 발전 LNG 쪽의 생산을 일단 중국을 견제하면서 글로벌 사상 최대 일단 이 생산국으로 좀 우리가 발돋움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을 본다면은 LNG의 이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이제 저가 쪽으로 본다면 삼성중공업을 조금은 더 우리가 담아도 되는 가격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엔진 쪽인데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XTS 엔진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하나 엔진이 삼성중공업하고 엔진 수주를 따냈다는 또 공시를 내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엔진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한 90% 정도의 엔진 수주를 또 따내면서 기술력에 대한 격차를 많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 본다면 그래도 엔진 쪽에서는 일종의 상승폭에 대한 룸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은 HD 현대그룹주를 계속해서 저는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좀 주가의 상승 랠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접근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HD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속세 이슈가 상법 관련된 개정 이슈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몽준 회장의 HD 현대 비중이 한 뭐 20%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 이 장남인 뭐 정기선 회장의 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것을 배당 확대를 통해서 일단 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안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이 주주 환원율의 이 증대를 통해서 주가의 이 부양을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하면은 HD 현대 그룹주들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체크해봤고요. 기자재단에서는 엔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신조석가를 계속 끌어올렸던 게 중국 쪽이었는데 중국은 지금 배 만들 때도 엔진을 한국 엔진 붙여달라라는 요구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쪽에 있어서는 좀 더 유망하게 좀 바라봐 주신 것 같고요. HD 현대그룹주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 대형 3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조정이 좀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그 트럼프의 이제 정책적 기조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조선주는 세론에 대한 시그널이 일단 찾아봐도 사실 크게 없어요. 가격적인 밸류 부담만 있을 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고부가 가치선 LNG의 이 수주 비중이 국내가 굉장히 크고 도크가 일정 부분 남아 있다면은 고부가 가치선을 수주해서 그 도크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중공업주들은 이제 과거의 전력주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방산주라든지 이런 종목과 비교를 했을 때 조선주가 지금 10년 만에 15년 만에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작년부터 바닥권에서 뭐 재작년부터 바닥권을 좀 형성하긴 했지만은 상승 기조가 이 다른 섹터 일단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보다 좀 덜 반영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미국의 MRO에 관련된 뭐 하나오션 오늘 하나오션이 지금 10%대 강세인가요? 큰 반등폭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MRO 관련된 수주를 따낸다고 하면 MRO 관련된 시장이 약 아직 20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해군함 같은 경우에 절반이 이제 정비를 국내 쪽으로 지금 수주를 줄 수 있는 가능성들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호재성 이슈에 더 반응을 할 수 있다. 단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세론에 대한 이벤트가 하나 정도 나온다면은 고점에서 뭐 20%든 30%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은 당연히 방산주처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지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일단 세론을 나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가격이 좀 부담이야라고 하면서 먼저 대응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론의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다만 이제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격적인 밸류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짧게요. 오늘 기관 쪽에서 아모레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이 어제 좀 강하기도 했었는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모레처럼 좀 중국 쪽 비중이 있었는데 줄여서 그나마 중국 쪽 비중이 덜한 종목들 위주로 여전히 좀 담아봐야 되는 걸까요? 아모레는 코스RX를 편입하면서 이번에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이 됐거든요. 코스RX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그렇죠. 일부에서 되게 상위권으로 매출을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아모레가 그러면 특징적으로 왜 올랐냐? 그리고 그것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싸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VT나 일단 화장품주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VT하고 아모레 중에 무엇을 고를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VT를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과거에 우리가 그 화장품 쪽에서 투탑 역할을 했던 종목들에서 그러면 기회가 올까라고 본다면은 성장 동력 우리가 VT 하면은 이 진입 장벽이 높은 니들샷 우리가 시술 쪽에서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진입 장벽 높은 니들샷은 어느 국가에서 진출하든지 이 매출에 대한 성장 탑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에서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다면 지금은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 LG생활건강은 경쟁력이 그러면 해외 진출 시에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큰 경쟁력은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코스RX나 일부 중소형 저가주들 관련돼서는 가성비에 대한 역할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으로 본다면 우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실리콘투라든가 VT에 더 높은 비중을 우리가 점수를 더 매겨야 된다.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 해외 비중이 지금 90%가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환율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올해 내내 이 강달러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환율 쪽의 역할을 본다면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서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APR 같은 종목들도 맞아요. 해외 비중이 지금 50% 이상 넘어섰다는 소리 3분기에 그죠? 그런 종목들에서 기회를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장품이나 미용 기기 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환율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받는 종목들 그리고 그 전에도 강하게 움직였던 대장주격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올해도 좀 주목을 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품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조선 관련주가 장 초반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해군 재건에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재차 밝힌 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선 빅3 모두 3% 안팎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HT 현대마린솔루션, 한화엔진, 현대임스 등 관련 종목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글로벌 반도체 테마 강세 흐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달 만에 20만 원대에 복귀했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20만 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11월 8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이 7일 증권가 호평에 힘입어서 장중 30만 원 선을 넘기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하락 전환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주가의 오름세는 증권가에서 사업 경쟁력이 높아진 데다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전일 잇따라 나온 영향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18일 만에 10만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2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선 공식 인준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는 1%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과연 지금은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51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 이 상승폭 자체가 1%에서 1.15% 더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720선을 넘어갔습니다. 개장 당시만 하더라도 719포인트 선에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721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그 오름폭 자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이 정말 많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435억 원 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소액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가 1,454억 원 매도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혼자서만 348억 원을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동반 매도를 보이면서 코스피와는 전혀 다른 수급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그대로 상승폭 유지된 채로 의약품 쪽에서 3.15%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간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의약품 쪽에서는 강한 상승폭을 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상승폭은 유지가 되어 있고 운수장비가 2% 조선주를 필두로 가고 있고요. 전기전자 그리고 기계가 각각 1% 그대로 상승폭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도 오늘장 안에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기타 서비스가 1.7%로 지수 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통 쪽에서는 0.23%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업종들 한 종목을 빼고는 모두 다 상승을 키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도 원래는 혼조세를 강하게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섬유 의류 쪽에서 0.07%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쪽 업종 안에서는 화학 쪽이 0.21% 가장 강하게 움직임 그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장 초반, 그러니까 개장만 당시만 보더라도 가장 강하게 움직이던 종목이 SK하이닉스였는데 상승한 분만큼의 하락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20만 원 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금 20만 원 선 내준 채로 현재는 1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39%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CES가 끝나고 나면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모두 다 상승을 키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지금 거의 4%
가까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4%대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펴보자면 SK하이닉스가 면적이 꽤나 크기 때문에 하락불이 너무 크게 보이고 있는데 다시 살펴보자면 개장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상승불이 훨씬 더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약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섹터 안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도 가장 강한 상승폭을 보인 게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지금만 보더라도 녹십자라던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보합 혹은 상승분을 꽤나 강하게 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HMPV의 감염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설날이 들어설 텐데 이제 조만간 설날이 진행이 될 텐데 대규모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점점 더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과 다른 바이러스까지도 함께 지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감기라던가 마스크, 그 관련된 종목들, 백신 관련된 종목들 강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ADM에서 세계 최초로 암의 전이를 100% 억제할 수 있는 작용 기전이 규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바이오텍 쇼케이스 발표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영진약품은 셀트리온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VGXI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별로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로 네이버 대표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 기대감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줄줄이 지금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 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0.72% 상승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지금 소폭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 마찬가지로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고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효한데 오늘장만큼은 조금 삐끗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게임주 살펴보자면 펄어비스 마찬가지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게임주들은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도 시프트업이 1.24% 가장 강하게 움직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코스피가 3주 만에 다시 한번 2,500선 터치가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모두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오후장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